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강의는 구독자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ADHD, 자폐증, 발달장애, 정신질환,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을 구조의학으로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들이 전부 다 밝혀놓고도 하나도 응용을 못하는 상황을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렇게 의사들은 응용을 하나도 못하는지, 자, 약, 주사, 특히 수술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진짜 의학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케빈의 구조의학 강의 하나하나가 수천만 명의 가정을 살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케빈의 머슬러가 수억 명을 질병에서 탈출시킬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수면제를 비롯해서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정신과 약이 얼마나 독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끊기 어렵고 인체에 강한 독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케빈이 만든 저서 건절마 건강해지려면 절대 의사말을 믿지 마라, 이 책 12장에 제가 적어서 밝혀놓았습니다. 과연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시 정상인 정신상태로 돌아온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자,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의 힘든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자, 정신적인 문제도 구조의 병이다 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구조의 병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진만 봐도 뭐가 되게 복잡하죠. 제가 한의대를 다닐 때도 이런 뇌 쪽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정말 안 외워지고요. 머릿속에 정말 안 들어와요. 정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뇌는 미지의 영역, 정신의 문제는 미개척 영역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사실 뭐 손의 대뇌, 그다음에 간뇌, 뇌간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대뇌 피질에서 그 부위별로 해당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까먹고 있죠. 그리고 잘 안 외워집니다, 이상하게도.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은 케빈과 함께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인상적인 기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이제 두침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놓는 침이 있어요. 머리에. 보통은 머리 침 놓을 때 이렇게 위에다 그냥 놓죠. 백휘 같은 거 놓을 때 반드시 놓는데 이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놨단 말이죠.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무도 진전 제어구, 혈관 운동구, 점강구 뭐 이렇게 있는데, 케빈이 배우고 써봤던 두침 시술은, 자, 한의사들은 모두 침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좋은 도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침으로 놓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만든 머슬러 지압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좋은 도구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할 때요, 이 면을 따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 자, 이 점선이 되어 있는 이 부위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도 압통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기는 이렇게 한 줄만 놓기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침은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여기만 건들고 나온단 말이죠. 여기를 더 추가로 해주면 더 좋은데, 한의사들이 쓰는 도구가 침이기 때문에 침 외에는 별게 없잖아요. 뭐 여기가 뜸뜰 수는 없고, 그죠? 침을 해서 여기를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침을 하는 것보다 이 자리를 지압을 해서 넓게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갇히면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진단을 하고도 자꾸 헛발질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뇌가 관장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세요, 여기 대뇌, 이쪽이 대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춤을 넣는 건데, 자, 무도진정구라는 것은 춤을 추듯이 몸을 떠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쪽을 놓게 되면 그런 게 있다 뜻이고요. 여기도 운동구라고 해서 운동 기능에 문제가 오면 이쪽에 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듯이 대뇌가 관장하는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대뇌의 어떤 부위가 신체 어디를 지배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치유할까가 남는 거죠. 그죠? 자, 대뇌는
단단한 두개골로 쌓여있기 때문에 단단한 뼈로 쌓여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복부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데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하기도 좋고요. 자, 의사는 두개골을 자르고 수술하겠죠? 전기로 지지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사는 약물을 통해서 BBB, 블러드 베리어,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이런 걸 통과할 수 있게 아주 뭐 나노화 시켜서 약물을 만들려고 하겠죠. 한의사는 이와 같이 두침을 넣고요. 마사지사는 마사지, 무상건방을 막 마사지 하겠죠. 그죠? 카이로프랙터는 CST라고 해서 이렇게 두개골 있으면 두개골 뒤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주는 두개천골요법. 물리치료사는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의학을 얘기하는 케빈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이분들이 다른 의료인이 하는 것과 제가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부는 칼로 갈라서 보고 꿰매면 되지만 단단한 두개골로 쌓인 이 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안에 수많은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이쪽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하수체도 여기 있죠. 아주 중요한 뇌하수체, 그죠? 뭐 손에도 여기 있고,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를 결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로 직접 닿을 수가 없어요. 뭐 눈을 통해서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골에 문제가 있다는 거, 대뇌 피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해에 문제가 오면 중심을 못 잡고 문제가 온다고 그랬고요. 이 전두엽에 문제가 오면 감정이라든가 이성적인 판단, 고차원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침 놓으면 그게 잡힙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냥 운전만 하고 브레이크와 악셀 밟고 멈출 줄만 알면 되지. 이렇게 내부를 다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뇌과학자일 필요도 없고 뇌질환약을 개발하는 의학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영역, 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아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뇌를 신성시해서 여기를 함부로 보지 못했고, 사실 죽은 사람 여기를 이제 해부할 때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머리를 탁 쳐가지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 쪽에서는 정신과 영역을 오히려 오장육부, 간신비폐신에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정신과 영역을 이렇게 해왔죠. 상당히 맞는 면도 많이 있는데 이제 뇌 자체의 문제를 또 많이 봐야 됩니다. 의학도 이런 전무한 상태였다가 최근 30년 정도 뇌의 비밀 지도를 겨우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PET, 페트라는 걸로 찍어서 이제 이쪽을 검사를 하고 뭐 MRI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역시 뿌리는 못 보고 잔가지와 나뭇잎을 겨우 보는 정도. 몸통과 줄기, 큰 그 기둥 줄기와 뿌리는 모르는 거죠. 자,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신경세포와 시냅스 이 정도로 이제 풀어가는데 너무 현미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계속 가져오니까 정신과 영역은 정말 모든 의학 중에서도 그 분야 중에서도 좀 제가 생각엔 제일 좀 지금 좀 많이 뒤떨어진 것 같고 너무 환자들에게 거의 뭐 정신과 뇌를 피폐하게 만드는 약을 많이 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약 설명 들어갈게요. 정말 좋은 힌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자를 안 쓰던 사람이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만 써도 머리가 열나고 답답해요. 느낌 오시죠, 그죠? 틈만 나면 그래서 모자를 벗게 되거든요. 답답하니까. 자, 제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본 적 있어요, 한번. 그냥 옛날에 재미로. 근데 너무 답답해서 손톱이 답답한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뭐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잘만 바르는데 저는 손톱에 바르니까 되게 무거워요. 이 손톱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이발한 지가 이제 한 달 넘어가면 머리가 많이 삐죽삐죽 나오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 머리카락 자른 거 해봤자 몇 그램 되겠습니까? 그 느낌처럼 손톱이 살짝 자극을 줬는데도 엄청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나면 조금 잘랐지만 되게 시원하고 가볍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머리카락을 몇 그램 잘랐는데도 내 머리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몇 그램의 압박으로도 여러분들 이 머리는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 정말 큰 힌트가 되고요. 이분 눈을 갖고 있지만 여기 보면 아주 빽빽하게 이런 점막과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다음에 근육도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이것이 뇌의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중요한 천기 누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뇌에 여기서 정신작용이 일어나죠. 요거에 비밀 지도가 있어요. 비밀 지도도 아니면 사실은 의사분들이 전부 다 해박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밝혀놨어요.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밀 지도도 아니에요. 자, 내 아이에게 해당되는 증상의 뇌 부위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테니스 칠 때 손목 보호대인데 이 보호대를 꽉 누르고 있으면 이쪽이 답답한 느낌이 들죠? 집에 와서 이걸 계속 차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답답하니까. 이거를 풀어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제가 많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DHD인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 속상하고 뭐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 뭐 다니는 분들 많죠. 이제 증상을 한번 보자고. 여기 성인주의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랬는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돌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감정 변화, 우울, 건망증, 인내심이 부족하고 대화에 불쑥 끼어들고 낮은 자존감, 산만함이 있습니다. 자, 우울증 관련 질환이 우울증, 불안장애, 행동 및 충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분노 조절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이렇게 있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라 그 말인데, 자, 여기다 보면요 증상이 주증상이 있고 주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돌 조절 어려움은 주증상이죠. 주증상. 그렇죠? 산만함도 주증상입니다. 건망증, 우울도 또 감정 변화도 주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인 관계가 어려운 것은 이런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부증상이에요. 자, 충동 조절이 어렵고 그 산만하고 그죠? 대화에 불쑥불쑥 끼어들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이러면 이분 대인 관계 쉽겠어요? 그죠? 이거는 여기 증상이 넣기는 사실은 애매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ADHD에서 사실 의사들조차도 제대로 분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증상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ADHD 증상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질환 초기부터 성격 변화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죠? 아까 얘기했죠?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박적으로 하나에 집착을 하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에 집착하기도 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애인데? 자, 정서적으로 우울해하다가 지나치게 들뜬 모습을 보이는, 그렇죠. 감정 기복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 주변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등 행동 문제를 보입니다. 그죠? ADHD가 원래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뭐가 이상하죠, 그죠? 애들인데, 그죠?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와 좀 다르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치매 증상입니다. 치매 증상. 전두와 측두에 문제가 왔을 때 나타나는 치매 증상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거의 ADHD하고 같죠. ADHD가 아니고 치매 증상이다. 여러분 이거를 밝혀내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왔어요. 자, 충돌 조절 어렵고요. 그죠? 그다음에 산만하고 그렇죠? 뭐 우울증도 있고 감정 변화도 심하고 인내심 부족하고 여기도 보면 우울증, 불안장 이것도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측두와 전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이게 그 치매 증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아버지는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턴가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고 욱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며느리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치매 환자를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저를 막 확 쥐어뜯는 분도 있었어요. 치매 환자분 중에. 그리고 막 진료실에서 침 놓으려고 하니까 막 저를 밀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예.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알아듣고 반성을 하는 것처럼 우울해하다가 다시 원래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위의 사례는 치매의 일종인 전측 두엽 치매를 사례를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뭐지? 쪼개고 나누다가 큰 그림을 또 놓친 것입니다. 치료도 큰 그림대로 하면 되는데 의사는 자꾸 죄송합니다. 약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꾸 나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더 나옵니다. 자폐증도 보면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싫어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어울리지 않는 말투를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자해 행동을 하고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든다.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이 자폐증 증상에도 보면은 열이 많이 났을 때 나는 증상하고 몸이 열이 없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운 애들이 보이는 증상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자, 사회성 장애를 의심하세요. 겉보기엔 똑똑해 보이는데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르고 특정 분야 지식이 아주 많지만 그것의 실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표현이나 농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고 어휘력은 좋지만 분위기나 상대에 맞춰 쓰지 못한다. 이게 바로 사실 여러분 보면요. 이게 두뇌의 어떤 부위하고 일치를 해요. 이런 증상 자체가. 그래서 뒤에는 뭐 읽지 않겠습니다만 자, 자폐의 원인을 보면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신경학적 문제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정상적인 뇌구조, 뇌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유전적 요소들의 문제들이 환경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초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폐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결합되기가 참 어려운 게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위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유전적인 요소라는 것도 자꾸 뭐 DNA라든가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구조로 봐야 돼요.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자폐 아이들 체형 보면은 다 일반인보다 훨씬 안 좋게 틀어져 있어요. 목부터, 두개골부터, 치아부터, 턱관절부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전적 인자, 바이러스 감염, 임신, 출산, 후유증. 이 임신, 출산, 후유증은 가능한 게 뭐냐면 태어날 때 자연분만할 때 아이 머리가 산소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빼기 위해서 그 부항이처럼 딱 붙여가지고 머리를 잡아 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어리고 연하기 때문에 경추 손상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 손상이 많이 오는 경우에 자폐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원인들로 인해서 뇌 손상이 일어나서 자폐증과 정신지체가 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기 누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정신질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이걸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차 신경통에서 얻은 발달장애 치료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3차 신경통을 치료할 때요. 그 3차 신경통 그 가지가 이렇게 안와 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요. 전두 쪽으로요. 그 다음에 상악, 하악, 그러니까 위턱, 아래턱으로 가는 가지가 이렇게 달랍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위쪽, 그 다음에 노란색이 상악, 파란색이 하악, 이게 신경입니다. 신경을 표시한 건데요. 이 3차 신경을 치료할 때 이 신경이요, 이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지금 측두근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근육이 여기를 감싸고 있고, 이 신경은 이 뼈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뼈 안쪽에. 그림을 대충 보면 이것이 뼈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신경이 이 뇌에서 연수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여기라면 뼈라면 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눈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눈 안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세 군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침을 아무리 찔러도 이 신경을 닿을 일이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것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침을 찔러도 여기를 찌른 거예요. 뼈를. 그래서 측두근 안쪽에 뼈를 찔러도 안쪽에 이 신경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전두근이 아프고 또는 위턱이 아프고 광대뼈가 아프고 턱 쪽이나 이 치아 쪽이 아플 때 여기를 침을 놓고 겉에 있는 걸 풀어줘도 이 통증과 이 통증과 이 통증이 사라져 버려요. 직접 신경과 이 근육이 유착된 것이 아닌데도 여기를 풀어주면 이것이 등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니만 아플 때 제가 항상 삼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풀지 않고 여기를 풀어주고 여기를 풀어줘도 이 통증이 사라져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이쪽에 압력이 꽉 차 있을 때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만 이 침을 놓으면 이쪽 근육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이 압박하던 것이 풀리면 이 신경의 압박이 풀리면서 풀어지는 거죠. 즉, 이 근육과 신경이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뼈를 경계로 이쪽 안쪽에는 신경, 여기는 근육이지만 이 근육의 압박이 계속 돼 있으면 이 신경도 그걸로 인해서 압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풀기만 해도 이 신경이 풀어진다. 아까 머리를 깎을 때 머리가 더부룩할 때 남자들 머리 짧으니까 쳐봤자 몇 그램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로도 머리가 엄청나게 가벼운 느낌처럼 여기에 강한 압박이 있을 때 여기를 침을 놔주면 이것이 풀리더라. 이제 거기서 힌트를 제가 하나 얻은 거죠. 자, 또 하나는 턱관절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3차 신경과 나의 대뇌와 뇌 속 구조물들. 자, 턱관절이 있을 때, 자, 3차 신경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턱관절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한쪽이 틀어져서 삐그덕삐그덕 할 때마다 여기서 쿵쿵쿵. 그렇죠? 그러면 그 충격이 이쪽 뇌 속 구조물로 퍼진다고 그랬죠.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어떤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역시 턱이 많이 틀어져 있고 목이 돌아가 있어요. 목 근육이 사경이라고 하는 목 근육이 돌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인데 이제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 있는 분들 보면요, 체형이 정말 많이 틀어져 있어요. 가슴 쪽 그 흉골이 확 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등이 굽은 경우도 있고요. 이 두개골과 경추라든가 이런 턱관절이 틀어진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턱관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거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구나 턱관절을 치료한다고 교정을 바로 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턱관절을 틀어지게 하는 근육은 경추에 있고 이 교근에 있고 측두근에 있고 이쪽에 문제인데 여기는 하나도 풀지 않고, 자, 좌우 교근이 있을 때 이쪽 교근이 꽉 굳어버리면 이걸 착 잡아 당기거든요. 이쪽이 굳어있으면 잡아 당기거든요. 이거를 풀어주면은 웬만큼 구조가 맞아가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딱 묶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정하고 더 나빠진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치아 교정하고 2천만 원 들어가지고 몸 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UR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를 잡을 생각 안 하고 치아를 갈아내고 이런 것들 중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 머슬러 사가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치과 병원 주소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한의사 분들도 많이 사가시고 마사지 샵 또는 테라피 샵에도 많이 사가시는데 주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을 풀지 않고 여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분이 보고 계시다면 환자분들한테 이런 분들 좀 권해주세요. 머슬러를 권해가지고 여기를 안목이라든가 이 뒷목용으로 풀어주면 턱관절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교정을 해야,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교정만 하시면 나쁜 치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듣기 때문에 교정하고 최근에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턱관절이 아구가 부드럽지 않고 안 맞을 때 덜컹덜컹하죠. 딱딱 소리가 날 정도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큰 충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CSF flow and the upper cervical spine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뇌는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고 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보통 영향은 혈관만 주잖아요. 혈관에서만 포도당을 주는데 얘는 뇌 척수액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척수액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뇌척수액 자체가 문제가 오면
그 뇌수종이라고 해서 뇌가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뇌실 확장증이라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뇌척수액이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 브레인스템, 뇌관을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턱관절 주로 공부하시는 이제 의사나 의사분들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부 경추의 미스얼라이먼트니까 이게 이제 그 부정교합이 생기면 이것이 그 CSF 뇌척수액의 흐름과 그 여과를 방해한다. 이것이 이제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과가 돼야 되거든요. 안에서 이제 영양분 뇌세포가 일을 하고 노폐물을 만들면 그거를 체외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턱관절에 의해서 탕탕탕 문제가 오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뇌수종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턱관절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해결 안 되고 계속 오래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파킨슨 병이 돼요. 알츠하이머 병이 돼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니까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 되죠. 그다음에 디멘시아, 이게 이제 치매.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있거나 알츠하이머 있거나 파킨슨인 분들 사실은 턱관절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을 교정장치 하신 분들은 사실은 중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신질환도 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치매 치료를 하면서 얻은 발달장애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치매 환자는 사실은 전두엽 치매가 전두엽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데요.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아이들 그 자폐증, ADHD, 치매 이것이 증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관계가 없는 질환인 줄 알았는데 특히 턱관절까지 그죠? 자폐증과 ADHD, 치매가 증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뇌에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두엽이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해결 안 되고 나이가 먹으면 자꾸 옆으로 더 퍼집니다. 그죠? 그래서 측두엽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오고 두정엽에 대한 문제까지 와버리면 증상이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또한 자폐라고 했는데 자폐 문제가 뿐만 아니라 턱관절도 있고 이 경추가 틀어진 것이 심하면 이 두정엽의 문제까지 또 이쪽의 문제까지도 같이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증상이 많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자, 각종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뇌가 있는데요. 저기 전두엽 있고 측두엽 있고 뭐 두정엽, 후두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각 쪽, 후각 쪽은 이 측두엽에서 관여를 하고요. 뭐 언어라든가 연합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미각, 그다음에 시각은 이제 후두부 쪽에서 관련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손으로 되는데, 손해가 여기 있죠. 연수, 척수, 그다음에 이 안에 변연계라고 하는 이쪽 안에 있는 것들, 간뇌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이거를 간이라고 생각하고 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뒤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ADHD의 주 증상하고 자폐증하고 그 치매 증상이 비슷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충동 조절이 어렵거나 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감정 변화, 건망증, 인내심 부족하고 대화에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ADHD와 자폐증과 치매가 어느 부분씩 그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엽 손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페트 검사를 해가지고 뇌의 어떤 부위를 측정했는데, 자, 붉은색 이 부위가 이제 전두엽이죠. 극단적인 폭력성의 원인을 예전에는 가정 환경 탓으로 돌렸어요. 근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부유한 집하고 또 폭력을 쓰는 집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집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성의 원인이 가정 환경 탓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두엽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충동적인 반응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은 충동적인 문제가 오고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산만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을 이제부터 제가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뇌와 정신작용의 비밀지도, 뇌 아이에게 해당되는 증상의 뇌 부위를 찾아라. 자, 전두엽 증상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측두엽 증상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
두정엽 증상이 겸할 수도 있어요. 후두까지 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 답답함이 자, 여기서 어디까지 얘를 덮고 있느냐? 그죠? 그걸 찾으려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안 좋은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집중 지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전두엽은요, 판단 등 고도의 정신작용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죠?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그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브로카 영역이라서 이쪽 애들은요, 발음 등을 제어하는 언어 정취에 문제가 와서 혀가 꼬부라진다고 했고요. 변연계 쪽은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죠? 감정과 행동의 동기와 관련된 기능이고, 성욕을 참지 못하거나 성기능 장애. 그죠?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그죠? 자, 베르니케 영역은 말할 때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브로카 영역이 있고 베르니케 영역이 좀 다른데요. 치매 환자가 왔을 때도 어떤 분은 이렇게 감자를 사과라고 부르고요. 뭐 지우개를 당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말이 하나도 말이 안 맞고 진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브로카냐 메르니케 영역이냐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자, 전두엽은 판단, 성격, 집중, 억제 능력을 이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 차별점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 신체 접촉을 싫어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주증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울리지 않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로카라든가 메르니케 영역 쪽에 문제가 왔다고 보고 얘는 전두엽을 넣으면서 측두근까지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해 행동을 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드는 것은 여기죠. 이쪽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과잉 행동할 때가 바로 이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증상을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고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해보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충동 조절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은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면 당연히 대인관계가 망가지는 거니까 이거는 증상을 적으면 안 돼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증상을 적어 놓는 거예요. 예. 감정 변화는 당연히 여기 변연계 쪽까지 문제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울증도 이쪽 관련이 있죠. 그죠? 건망증은 해마 다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자폐증 있는 지금 부모님들은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막 지금 무릎을 탁 칠 수도 있고 오마이갓을 외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뇌로만 두고 봤을 때 이제 하는 거고요. 케빈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제가 항상 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꼭 밤늦게가 돼가지고 지금도 밤 늦은 시간이라 제가 지금 혀가 자꾸 꼬부러지고 오늘 유난히 더 지금 발음 실수가 많은데 여러분 좀 넉넉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말이 계속 헛나와서 이걸 제 녹음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하긴 양이 좀 많아서 일단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것 같아서 널리 양해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전두엽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감정 조절과 고차원적인 어떤 기능을 판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되게 중요한데 전두엽은 어디냐? 이마 여러분 이마 이마 이쪽이 다 전두엽이에요. 이마에서 이쪽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마를 지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마 손으로 눌러보세요. 아픈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압을 했어요. 안목용으로 눌러가지고 꾹꾹꾹. 돈이 없어서 안목용 못 샀다 그러면 손으로 누르세요. 여기를 눌러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판단, 성격, 집중, 억제 능력의 이상을 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에 이거 잘 못해. 성격 장난 아니야. 이상해. 과격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집중력이 너무 없어. 아, 얘가 공부를 하지도 않고요. 조금만 앉아있으면 막 바로 와서 TV 보고 막 냉장고 뒤적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 애들 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전두엽 쪽에. 억제 능력 없고, 그죠? 어. 그런 경우에 전부 전두엽의 문제니까 어디를 해야 된다? 앞니마를 열심히 풀고 조금 머리털 나는 이쪽까지 다 풀어주세요. 여기가 전두엽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엄청난 거 얻어가시는 거예요. 의사분들, 한의사분들도 지금 사실 이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제가 모르는 한의사분이 제 강의를 보고 저를 어떤 분 소개를 해서 어떤 뭐 힐링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저를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믿을만한 한의사라고 그러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감정 운동 지적인 부분 여기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면 앞부분을 해야 되고요. 언어 쪽을 얘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측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또 더 나가겠습니다. 천기누설2입니다. 뇌는 열이 나면 힘들어요.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도 너무 컴퓨터 많이 보고 일 많이 하고 집중하고 계속 앉아서 일하다 보면 또 운전 오래 하면 머리 열이 짠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도 뻑뻑해지고 아우 열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혈액이 뜨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양기가 넘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한겨울에 눈 온다고 나가서 막 뛰어놀지 않죠. 근데 애들은 환장하고 막 뛰어놀아요. 왜냐? 애들은 양기가 넘치기 때문에 특히 상체로 열이 솟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척추가 틀어져도 이렇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 갱년기 증세가 20살짜리도 와요. 조금만 뛰면 땀이 확 나는 애들 있죠.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요. 자, 불이 활활 금방 타서 번지듯 체열이 높으면 금방 성격이 변하고 화도 잘 냅니다. 그래서 다혈질, 그죠? 피가 많고 피의 온도가 높으면 이 사람은 체온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열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상체로 솟아가지고 머리 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산만해지고 불을 피워놓으면 불이 막 금방 번져버리죠. 물은 잔잔히 있는데 반대잖아요. 그죠? 물은 가만히 있는데 불은 막 활활 탄다고요. 그러면 성격이 변하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그죠? 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문제가 있는 데다가 애가 몸에 이렇게 열이 있다, 뇌에 열이 있으면요, 방방 뛰고 막 그 책상 위로 날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통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축농증, 비염, 중이염, 턱관절 장애가 있는 아이는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뇌에 계속 열이 차오릅니다. 코에 염증이 있으면 부비동에서 자꾸 염증이 올라가니까 눈이라든가 코를 자극하죠. 비염, 중이염도 보면 염증이 있으면 열나잖아요. 귀 뜨끈뜨끈하죠. 중이염 생기면. 턱관절 장애 있으면 계속 턱에서 딱딱딱 그러니까 누가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마찬가지로 턱관절 장애는 이 두개골에 충격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뇌에 계속 열이 차오릅니다. 자,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아이들은요, 평상시에도 자는 동안에도 뇌의 열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도 그렇고 평소 눈 뜨고 생활할 때도 열이 안 꺼져요. 체열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은 조용한 자폐증이 되기 쉽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도 참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자폐증에도 조용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열이 있는 아이와 열이 없이 몸이 맥박이 천천히 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은 다운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비염이 있을 경우에도 열이 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정말 잘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 요게 이제 전두동이에요. 전두동이고 이 뼈 사이에 뼈에 동굴이 있는 거죠. 뼈 속에 빈 구멍이. 여기는 그 저평동이에요. 저평동. 동굴동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코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공기를 채워준 다음에 여기 있는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각동이 있어요. 사각동. 그다음에 사골동이라는 게 있는데 네 군데의 동굴을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공랭식 그 열 떨어뜨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이 동굴이 없어요. 여기만 있죠. 이런 게 정말 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두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축두엽 열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쪽에 그 우리가 인체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뇌하수체를 얘가 싹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서 이 동굴로 이 차가운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열이 꺼지면서 자 여기서도 전두동이 눈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가 열이 꺼지면 눈이 시원해지고 눈이 열이 자꾸 차는데 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쉰다. 그러면 여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이 계속 뇌에 차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뜨거우면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얘들 책상을 뛰어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거나 턱관절 있으면 중이염 비염이 있기 쉽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조의학을 알게 되면은 병이 딱딱딱 분류가 되고 여러분 저한테 상담 전화 많이 주시잖아요. 어제는 제가 점심을 4시 반인가 먹었습니다. 하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화만 해주고 나이만 얘기해주면요 여러분들 증상을 말하면 케빈은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댓글 다른 거 보시죠. 댓글 다른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사들한테 40만원 50만원씩 주고 진단해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다 답글을 달아드려요. 정확히 그거는 듣자마자 바로바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일생 동안 그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고 입술에 뭐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딱 알거든요. 어디가 문제인지. 입이 말라서 나는 평생 동안 계속 물을 들고 다녀야 돼요. 이런 분들 많죠. 저는 어디가 원인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한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제대로 답해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조의 문제를 통해서 인체를 볼 줄 아는 것은 의사의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구조를 모르면요 그냥 정말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근데 지금 제 구조 강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와 한의사분들이 지금 자존심을 회복하고 의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 강의가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제대로 아시고 고만 헤매시고 정말 유튜브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공짜로 들을 수 있게 제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지 어떤 분들은 서론이 너무 길어요. 저는 그런 분들 댓글 달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본인은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처음으로 이번 이 강의를 듣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를 아시고 그런 댓글을 달지 마시고 그러려면은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제 거를. 꼭 제 거를 들으시고 싫어요 누르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걸 맞출 수가 없고 처음 제 강의를 케빈 강의를 듣는다 이런 분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이 강의가 한 50강 이상 넘어가서 한 100강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짧게 10분 15분 만에 이제 우리 머슬을 통해서 구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짧게 해드릴 거예요. 증상별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 어린이 머슬러 키즈가 있어요. 키즈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작고 낮습니다. 그래서 15세를 기준으로 성인과 어른을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15세 이하 아이들은 키즈용을 쓰면 되고요. 머슬러 키즈용을 쓰면 되고 15세 이상은 어른용 머슬러로 지업을 하면 됩니다. 이걸 어디에 쓰는지는 뒤에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위에 썼던 내용 중에
의사들은 나누기만 하고 분리만 하고 뭐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중풍, 혈관성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를 전부 구분해 놓죠. 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중풍 환자한테 파킨슨 약 주면은 그거는 의료 사고예요. 맞죠? 근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요.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의 진단서를 보면은 그 임상 소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뇌경색에 의한 치매. 자, 중풍에 의한 치매 그 뜻입니다. 자, 파킨슨에 의한 치매. 파킨슨에 의한 치매. 결국 다 그냥 같이 가버려요. 병이 서로 옮겨갑니다. 서로가 사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뇌에 이상한 증상이 와서 몸이 이상해졌을 때 이것의 정확한 진단명을 찾기 위해서 CT, MRI, 다 직접 PET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는 사실 이는 의사들이 개발한 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진단명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는 병명이 안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것이 치매인지 파킨슨인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뇌가 손상되었다는 측면에서 인체를 구조물로 본다면 사실 구조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은요 거의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킨슨이나 치매나 또는 아까 자폐증이라든가 그죠? 또 뭐 있어요? ADHD. 아까 증상분이 같잖아요. 정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의 문제를 어디 부위가 어떻게 문제 왔는지만 파악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 결론은요. 이 뇌라는 볼링공 이렇게 생겼잖아요. 볼링공처럼. 이거를 잘 케어하면 됩니다. 여기 구멍 하나 있죠? 세 개 있는 여기 구멍 하나 있잖아요. 대후두공이라고 해서 척수가 여기 골이 여기 있고 척수가 빠져나온 이 구멍 특히 1번이 문제가 되는데 이 구멍처럼 여기 있는 구멍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뒷목용으로 누워서 베고 있으라고 그랬죠. 아까 이것처럼 아이들 자폐증이 있고 ADHD 있는 애들 이거 뒷목으로 해서 누이세요. 그러면 여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서 이쪽이 편해지는 거죠. 이 구멍 자체가. 왜냐면 이 뇌에서 나오는 여기 이쪽에 척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자극이 많이 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위입니다. 자, 방금 한 얘기 그거예요. 뇌 내 혹은 뇌 주변의 출혈은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의 급격한 압력 상승을 유발한다. 자, 뇌내 출혈, 경막하 출혈, 그죠? 이런 것들이 이쪽 뇌 실질 부위를 갖다가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한 압력 상승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한 압력의 유일한 출로는 뇌간과 척수가 빠져나가는 두개골 아랫부분의 구멍인 대후두공뿐이다. 이거 여러분. 이 구멍을 통한 뇌물질의 밀어내도는 탈장은 뇌관을 압박해서 호흡 중지를 유발하고 이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사망이래요. 여기가 막히면은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뇌에 출혈이 왔을 때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뇌 척수액이 여기서 너무 많아지거나 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뇌압이 똑같이 상승을 합니다. 아까 봤죠? 여기서 뇌 수종의 원인이 여기서 배출구가 막혀버리면 압력이 상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뇌실이 확장되는 증상이 여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 여기 여러분 평소에 여기 잘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겠어요? 시합해서 여기 풀어가지고 말랑말랑 해져가지고 이 경추 1번이 바른 위치를 잡아야 여기가 통로가 정확히 뚫리면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추 뒷목령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 5종을 만들었잖아요. 머슬러 5종을. 그것이 필요 없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사실 이걸 해야 돼요. 여기를 기본적으로. 안목은 안 풀어야 돼. 옆목은 안 풀어야 되고. 턱관절 안 해야 됩니까? 이 턱관절 자극 때문에 뇌척수액이 지금 문제가 오고 이렇게 다 문제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턱관절 하려면 안목용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케빈의 말이 맞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그냥 머슬러 5종 사서 온몸 케어하는 게
그날부터 돈 버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불 다 풀고 여기 두피를 다 푸세요. 여기를 풀면요. 여러분 10분만 여기 치아보면 눈물이 줄줄 납니다. 자,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이마부터 여기 다 해보세요. 예. 눈 뻑뻑합니까? 충혈됩니까? 안구 통증 있나요? 안구 통증 있는 분은요. 여기를 눌러보면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 안와, 뼈. 여기를 다 일일이 눌러서 그 통증을 한 달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구 통증이 거의 사라집니다. 안과에 다니는 분들 제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 거 봤거든요. 예. 최근에 제 지인이 그랬었어요. 예. 그런 돈 쓰지 마시고 5종 해봤자 얼마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진료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안 다닐 때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셀프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위가 지금 새카맣게 지금 죽어 있는 걸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쪽 문제가 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압력이 여기에 차게 되면 전두엽에 문제가 오니까 애들이 더 난폭해지고 말 안 듣고 책상을 날아다니고 애들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다시 보시면 이거를 찍찍이를 딱 띄워가지고 풀면 팔이 다시 편해지죠. 압박되었던 것이. 그러면 모상건막이 답답하게 굳어있고 전두엽이 굳어있고 후두엽이 굳어있고 측두근이 굳어있으면 이 뇌가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열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목용 머슬러 이걸 가지고 머리 전체를 이마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털이 있는 모든 부위를 전부 지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좀 누르다가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를 더 집중적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를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비비시고 이렇게도 비비고 비비다 보면 더 시원하거든요. 비비면 깊이감은 없지만 되게 시원하고 10분 안에 보통 눈물이 줄줄 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래서 두피를 매일매일 오전 오후 뭐 한 20분씩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계속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아픈 부위는 계속 지압을 해서 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뇌척수액을 아까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뇌 안에서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뇌척수액은 이렇게 해서 꼬리뼈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틀어지면 이 뇌척수액에도 문제가 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뇌척수액이 나가는 여기 경추 1번에 관문이 일단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틀어져도 문제가 되지만 이 척추뼈, 경추, 흉추, 요추가 틀어지면 이것이 반듯하게 가다가 틀어지니까 반듯하게 못 가겠죠. 그럼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척수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오기 때문에 자, 이 화면을 정지를 해놓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뇌에 열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뇌에 열받으면 애들이 날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척수란 통로를 따라서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척추가 틀어지면 그 부분에 장애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열도 아무래도 물기운이 있으면 그 끄기가 쉽겠죠, 열을. 그래서 뇌척수액이 꺼주는데 여러 개의 뇌시에서 만들어지는 뇌척수액이 정체되지 않게 원활하게 움직여야 하고 뇌척수액의 양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 치매가 와서 뇌가 위축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뇌 용적이 작아지는데 그런 경우에 뇌척수액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자, 경추, 중풍 치매 오신 분들 제가 경추의 문제라고 했죠? 경추가 틀어져 척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뇌척수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척수액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뇌 쪽으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요. 그래서 척추에 틀어지면 척추의 각 분절에서 빠져나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인체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뇌로 가는 뇌척수액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틀어짐이 인체의 전체적인 대사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2012년도에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든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지금 제 걸 갖다 퍼온 거예요. 내용이 길어서 이건 준비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는 압박을 싫어합니다. 압박. 너무 싫어요. 스트레스 너무 싫죠. 그런데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거나 경막하 출혈이 생기거나 뇌내 출혈, 경막 외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뇌실제를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혈이 아니라 이 뇌척수액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이 뇌의 실질을 똑같이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갑니까? 또 뇌척수액이 여기서 얘를 영향하고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면 이런 것처럼 한쪽이 치우쳐 가지고 이놈이 나머지 부위를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추 1, 2번을 푸는 것, 이 대후두홍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뇌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뇌를 괴롭히는 모든 압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폐증이든 정신질환이든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 정신질환 문제하고 뇌와 관련된 거는요, 뇌를 괴롭히는 압박을 풀어주고 뇌척수액이 왔다 갔다 쉽게 할 수만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 대로요, 뇌로 가는 길을 틀어주면 됩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목은 경동맥, 옆목은 추골동맥. 이것이 또 뼈에 틀어짐에 따라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안목을 제가 안목용 머슬로로 열심히 풀어간 이유가 바로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풀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뇌를 영향하는 혈액이 잘 올라갈 수 있게 여기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뇌로 가는 신경들 풀려면은 경추에서 풀어야 되겠죠. 경추를 잘 뚜둑 맞춰가지고,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덜미의 근육을 풀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뇌를 씻어주는, 그다음에 영양하는 뇌척수액이 잘 갈 수 있으려면 척추, 흉추, 요추, 꼬리뼈까지 반듯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척추형 머슬러로 거기를 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은 뇌 기능을 좋게 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뇌와 두개골을 바로 세워주는 척추 자세를 만들려면 모든 압박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등 쪽에 그 척추형 머슬을 대고 자꾸 풀어주시면,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예. 뇌를 압박하는 내외의 조건이 있습니다. 뇌를 압박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마에 있는 근육이 있고 후두근이 있죠. 그 다음에 측두근이 있고 후두하근이 있고 뇌를 압박하는 근막이 있습니다. 이 모상근막을 제가 아까 비비라고 그랬죠. 머리털 난 모든 것을 비비라고 했고, 뇌를 압박하는 뇌적 수액이 잘 오르고 내려올 수 있도록 경추 1, 2번을 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뇌를 열받게 하는 막힌 부비동, 비염 같은 경우, 중이염 같은 경우, 턱관절 딱딱거리는 거 다 풀라고 했습니다. 경추 1, 2번 후두학은 잡으면서 잡아야 되겠죠. 두개골의 틀어짐도 이 머리 뒤 발제라고 하는 그쪽 양쪽을 풀어주면 또 많이 풀려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전부 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혈관들입니다. 중요한 혈관들. 얘들이 다 끊기면 이걸 고무줄로 묶잖아.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뇌가 바로. 그래서 이 뼈들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이 뼈들이 확 틀어지면 얘는 또 흉추 때문에 또 틀어지죠. 흉추가 등치가 크니까 흉추가 틀어지면 얘는 일자목도 되고 거북목도 되고 좌우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틀어지면서 추골동맥에 압박을 가하고, 이게 틀어지면 추골동맥 압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흉쇄 돌근 앞에 있는 근육이 또 얘를 누르면 또 여기 경동맥도 압박을 가해서 피가 제대로 안 가겠죠. 그리고 이게 틀어지면 척수통에서 지나오는 뇌척수의 흐름이 장애가 오면 각종 정신질환, 뇌가 붓고 막 열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정신질환이 오든 자폐가 오든 ADHD가 오든 우울증, 불면증이 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사실은 척추 전체를 잡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정신병, 조현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머슬러 안목용으로 안목을 열심히 풀고 옆목을 열심히 풀란 얘기가, 이게 안목과 옆목 여기 있죠? 옆목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우두공이 지나가는 1, 2번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대고 누워 있으란 얘기입니다. 자, 척추 전체를 지압해서 뇌척수액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자, 이렇게 뒷목용을 대고요. 이 머리에 된 거죠. 등, 상부흉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부흉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부흉출을 되면서 요출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 하고 있다가 한 10분 지나면 이렇게 내리고, 또 이거 하다 좀 지나면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좀 더 지나면 내리면 되겠죠? 꼬리뼈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이 뇌척수의 흐름이 많이 좋아지면서 몸이 많이 개운해요. 그래서 척추용이 이제 여러분들께 배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신 분들은 금방금방 반응이 오니까 여러분들 반응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자, 골반용 복부용으로는요, 척추의 앞뒤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척추 뒤쪽 풀어야 되겠죠? 엉덩이 풀어야 될 거고 복부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허리 디스크는 설명을 안 했어요. 허리 디스크 참 할 얘기가 많고 정말 여러분 또 무릎을 탁 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순서를 좀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체형이 훨씬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맞죠? 아마 그런 분들 상대해 보신 진료해 보신 의료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흉곽도 찌그러져 있고요. 관절이 일반인보다 훨씬 틀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지나쳐요. 그냥 단지 이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뇌의 문제라고만. 근데 그것이 아니고 흉곽이 찌그러지고 관절이 틀어지고 몸이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복합돼서 이런 뇌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질환 이름을 따로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뇌질환이라고 하면 되고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골반부터 잡아가면서 여기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잡아서 또 풀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네. 물론 이것이 완치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지압을 통해서 여기 근육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저는 하루에 이 정도 이렇게 되고 누워 있거든요. 뒷목용 하고요, 척추용 하고 골반용으로 엉덩이까지 이렇게 풀어줍니다. 제가 엉덩이 허리 쪽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편해졌는데 그래서 전부 지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씩만 시켜서 보시고 이제 써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저를 믿고 그냥 5종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5종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똑바른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뇌질환, 정신질환도 모두 구조의 문제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아이가 그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대로. 그래서 뇌도 결국 오장육부처럼 체형이 틀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뇌도 뇌세포,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혈액과 신경 전달이 잘 되어야 됩니다. 뇌를 간이나 위장 혹은 손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목도 이 목에서 신경이 내려가고 혈관이 가기 때문에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목뼈가 틀어지면 목 디스크가 오면 손목, 팔, 손이 다 문제가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간이나 위장처럼 여기도 혈액이 가고 신경이 잘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뇌 질환, 그 정신 질환도 모두 간에 문제가 온 것처럼 위장에 문제가 온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면 돼요. 자, 사지말단처럼 머리는 튀어나와 있죠. 중력에 있어서 제일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뇌 기능이 안 좋아져요. 제가 심장 나쁜 분들은 흉추 3, 4, 5번 등 쪽을 척추용 머슬로 많이 풀라고 그랬죠. 그러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자,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거나 줄거나 뇌척 수액이 나빠지면 뇌 질환이 오네요. 그럼 요거를 잘 봐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감정의 문제도 정신의 문제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제가 그거는 아사 캠프에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감정 문제도 사실 케어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막 무서운 거, 밤에 잠 못 자고 막 무서운 거, 막 그 귀신 꿈꾸는 거 이런 것도 다 치료가 사실 가능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자폐증, ADHD, 각종 뇌질환, 정신질환,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은요. 두개골, 목의 구조, 턱관절, 척추의 문제, 골반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신비의 영역에 남아 평생 엄마 아빠의 가슴앓이, 평생 자식에게 죄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머슬러 5종 세트는 정신질환 케어에 완벽치는 않아요. 완벽치는 않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정신과 약을 5년, 10년 드신 분들 분명히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단박에 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을 드시면서 머슬러 5종으로 본인의 몸을 케어해 보세요.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의 턱관절도 안 좋고 피염도 안 좋고 뭐가 있고 탈모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것이 다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 구조의 문제. 그래서 이걸 해 가면서 제 말대로 해 가면서 척추도 잡고 뇌척수도 잡고 하면서 척추를 바르게 한 상태에서 약을 조금씩 줄여가 보세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뇌질환, 정신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